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시장을 지킨 79세 시어머니. 딸이라 믿었던 며느리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되찾은 어머니는 무릎 꿇은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깨진 항아리와 같단다. 한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는 이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게 40년 넘게 시장에서 몸에 밴 습관이라 이제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속초항에서 짠내 섞인 새벽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비릿하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평생을 함께한 고향 냄새 같은 거죠. 이 냄새를 맡아야,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요. 제 가게 명잔의 건어물은 속초 중앙시장에서도 꽤 목 좋은 자리에 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7살짜리 아들 민호 손잡고 처음 좌판을 펼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튼튼한 2다리하고 어떻게든 내 새끼 굶기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뿐이었죠. 오징어 배 들어오는 날이면 밤새 덕장에서 오징어 널고 동태 들어오는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 터지도록 동태 코 깨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의 이 작은 가게를 얻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 가게는 그냥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 젊음이고 우리 아들 민호의 역사고 제 인생 그 자체랍니다. 가게 문을 열고 좌판에 마른 오징어랑 황태, 노가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시장 골목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옆집 아바이 순대 아줌마도 나오고 앞집 오징어 순대 총각도 나오고 서로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 나누는 게 우리 시장의 아침이죠. 다들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얼굴 보고 사니 이젠 눈빛만 봐도 오늘 장사가 잘 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 정도라니까요. 좌판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우리 손녀 하은이 사진이 있어요. 올해 8살인데 어쩜 그리 예쁜지 몰라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밤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려나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한번 쓱 닦아주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내 아들 민호라고 뜨는 걸 보니 심장이 먼저 반응해요. 아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별일 없고? 그럼요. 어머니. 별일은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 장사 시작하셨어요? 오냐, 오냐. 방금 물건 다 깔았다. 아침은 먹었고, 네, 소영이가 차려준 밥 든든하게 먹고 지금 출근하는 길이에요. 어머니도 아침 꼭 챙겨 드세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속이 깊었어요.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제가 더 엄하게 키웠는데도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줬죠. 그리고 그런 아들 옆에 보석 같은 며느리, 소영이가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영이도 출근 잘했고, 그럼요.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바쁜 사람이잖아요. 바쁘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보통 내기여야지. 그렇게 큰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라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웃음소리 하나에 제 마음은 온통 봄날이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침 옆집 순대 아줌마가 어묵 국물을 한 그릇 들고 와요. 언니, 이거 한잔하고 시작해. 아침부터 얼굴이 활짝 폈네. 아드님이 전화했나 봐? 어우, 알면서 뭘 물어. 방금 우리 민호랑 통화했지. 우리 며느리가 또 아침밥을 으리으리하게 차려줬다네. 제가 이렇게 입만 열면 며느리 자랑을 하니 시장 사람들은 다들 저를 며느리 바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요. 우리 소영이는 정말 제게 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천에 있는 아주 큰 물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몰라요.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번듯한 곳에서 자기 능력 마음껏 펼치고 사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는 인천 그 큰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야. 돈도 잘 벌고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몰라. 지난 어버이날에도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옷 사다 줬잖아. 자기는 바빠서 시장에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하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대 아줌마는 언니는 좋겠네. 며느리 복도 많고 하면서 부러워해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한마디 더 보탰죠. 복 많지. 많고 말고. 내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똑똑하고 야무져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산이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제가 며느리 자랑을 하면 다들 표정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앞집 총각이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며느님이 그렇게 잘나셨으면 가게 하나 차려드리지 왜 이 고생을 하세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아직 뼈가 쌩쌩한데 하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왔어요. 어느 날은 시장 화장실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명잔의 언니 며느리가 그렇게 잘난 팀장이라며? 근데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건 나 몰라라 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잘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속초 시장 바닥에 내버려 두나 봐. 명자 언니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새끼가 예뻐서 자랑한 건데 남들 귀에는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치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아차 싶었죠. 그 뒤로는 입을 꾹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각 인천에서는 제 며느리 소영이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 애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인천 송도에 있는 번쩍번쩍한 아파트, 그거 다달이 나가는 월세랑 대출 이자가 장난이 아니래요. 남들한테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처럼 보여야 하니 명품 옷에 명품 가방도 할부로 사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겠죠. 그날따라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외 물류 계약이 틀어졌다고 해요. 상대편의 일방적인 통보였는데 모든 책임은 담당 팀장인 소영이한테 돌아왔죠. 부장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대요. 박 팀장,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회사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동료들은 위로는커녕 뒤에서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안 그래도 실적 경쟁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좋은 가십거리가 생긴 거죠. 소영이가 망연자실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 동료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킥킥거렸대요. 회사 익명 게시판 같은 거였나 봐요. 박 팀장, 이거 너네 회사 메신저 단체방에 돌던데 진짜야? 화면에는 박 팀장네 시어머니가 속초 시장에서 맨날 며느리 욕하고 다닌대.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다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속초 시장에서 시작된 헛소문이 어느새 날개를 달고 인천에 있는 며느리 회사까지 날아간 거였어요.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미 자기가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어 실시간으로 씹히고 있었겠죠. 성공을 위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깎아먹는 골칫덩어리처럼 느껴졌겠죠.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뒤뜰 장독대에 놓인 간장 항아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50년도 더 된 항아리예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우리 집안의 보물 1호죠. 이 항아리에서 나온 간장으로 제사상도 올리고 우리 민호 반찬도 해먹이고 명절 음식도 만들었어요. 제 손때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물건이죠. 먼지가 앉은 항아리 뚜껑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았어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보고 있으니 또 우리 며느리 소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소영이 줘야지.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저 아이니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같은 시각 제 보물 1호인 소영이가 지옥 같은 분노에 휩싸인 채 인천에서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녀의 차가 뿜어내는 매서운 불빛이 제 평화로운 일상 위로 드리워지는 비극의 그림자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답니다. 저녁밤 냄새가 집안에 슬슬 퍼질 무렵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소영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막 솥에 안쳤을 때였죠. 금요일 저녁이니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딸처럼 여기는 녀석인데 모처럼 온다니 뭐라도 더 맛있는 걸 해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들어서는 소영이 얼굴이 제가 알던 그 아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가득했죠. 아가, 왔니? 길이 많이 막혔지. 어서 와. 저녁 차리는 중이야. 제가 반갑게 말을 건넸지만 소영이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소파에 툭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갈치조림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아마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아침에 부장한테 서류 뭉치로 맞을 뻔했던 일, 동료들이 뒤에서 자기 얘기를 하며 낄낄대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날아가 버린 그 중요한 계약까지. 그 모든 불행과 수모의 화살을 전부 저한테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참이나 저를 쏘아보던 소영이가 마침내 얼음 같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 시장 가서 제 얘기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얘기를 뭘 어쨌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동네 웃음거리로 만드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게 만드시냐고요. 소영이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내저으며 해명했죠. 오해다, 아가. 정말이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고 장하다고 늘 칭찬만 하고 다녔어. 누가 너를 욕해. 하지만 제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소영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칭찬이요? 하, 칭찬?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칭찬해요? 그건 욕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며느리라고 온 동네에 광고하고 다니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걸 정말 어머니만 모르셨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칭찬이 욕이라고요? 평생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믿고 살아온 제게 그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어요. 제가 살아온 세상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나 다른가요? 내 진심이, 내 사랑이 저 아이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니.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평생 남들 앞에서 내 자랑만 하고 살았는데 내 진심이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제 눈물은 소영이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논리 앞에서는 그저 낡고 초라한 구시대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겠죠. 소영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회사라는 거대한 무기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그 가짜는 칭찬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비웃음 당하고 제 평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까지 영향을 받았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시장에서 말 몇 마디 던지면 끝이지만 저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회사, 평판, 계약. 제가 평생 읽고 온 시장 좌판과는 너무나 다른 크고 무서운 단어들이었어요. 그 단어들 앞에서
제 진심은 설 자리를 잃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민호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와 울고 있는 아내 소영이를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자기가 판단한 대로 결론 내려버렸죠. 그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소영이에게 달려가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소영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소영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들에게라도 이 억울함을 설명해야겠다 싶어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민호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잘랐어요. 그 눈빛은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소영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수많은 비난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 소식을 다 보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배우는 세대잖아요. 그러니 눈앞에서 눈물 흘리는 늙은 어미의 슬픔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회생활의 고통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했겠죠. 아내의 제도적 고통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민호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명령하듯 말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장 나가지 마세요. 제발 소영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울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죠.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시장. 아들의 명령으로 이제 그곳에 갈 수 없게 됐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제가 평생 써서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사온 번쩍이는 흰색 소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서로 다른 시대가 어색하게 공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저는 저 낡은 자개장처럼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깊고 차가운 절망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소리를 잃었어요. 아들이 제게 시장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한 그 순간부터 제 집은 소리 없는 감옥이 되었죠. 40년간 제 삶의 배경음악이었던 시장의 활기찬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제 일과의 전부가 되었어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는 가구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정말 가구처럼 대했어요.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하거나 짧게 대답하고는 금세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둘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남은 음식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는 게 전부였죠. 제 자존감은 하루하루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평생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가끔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들면 꿈속에서 시장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곤 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예전처럼 건어물을 손질하고 이웃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숨막히는 거실에 정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제 정신도 조금씩 피폐해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졌어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어쩌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온갖 신경질을 저한테 부렸어요.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편히 쉬시기만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가시돋친 말인지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소영이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더라고요.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좋은 아파트 대출이자는 매달 목을 조여오고 할부로 산 명품들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실적이 나쁘다고 압박받고 그 모든 스트레스의 분풀이 대상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 그냥 집에 계셔. 뭐랄까, 그냥 가구 같아. 숨 쉬는 가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구라니, 내가 이 집에서 저 아이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소리 내어 올 수도 없었어요. 운명의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왔죠. 저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 현관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며 소영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날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카드 연체의 독촉 문자를 봤다고 해요. 그 애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제가 뭐 할까봐 감시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잠이 와요? 술 취한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상책이다 싶어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소영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고 눈앞이 번쩍했어요.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죠. 너무 놀라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소영이는 넘어진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광기 어린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애의 눈이 뒤뜰 장독대에 놓여있던 제 50년 된 간장 항아리에 멈췄죠. 소영이는 악마처럼 웃으며 항아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군홧발로 걷어차듯 온 힘을 다해 항아리를 발로 찼어요. 와장창 정막을 깨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 인생과도 같았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붉은 간장이 바닥에 쏟아져 내리고 항아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역사이자 제 삶의 자부심이었죠. 그것이 제 며느리의 발길질 한 번의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영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어요. 어머니가 아끼는 게 이거였어요? 이 낡아 빠진 거? 이런 구닥다리나 끌어안고 사시니까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뺨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야근을 하고 온 모양이었죠. 민호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깨진 항아리 조각,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영이를 보고는 경악했어요. 소영이는 아들을 보자마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꾸고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만. 실수로 어머니가 아끼시는 항아리를 깼어요.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였어요.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가련하게 우는 아내만 볼 뿐이었죠. 넘어져 있는 제 모습도, 제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것도, 제 눈에 흐르는 절망의 의미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들은 곧장 소영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안았어요. 괜찮아, 소영아. 그럴 수도 있지. 항아리 깨진 게 뭐 대수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괜찮아. 아들은 아내를 위로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산산조각 난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홀로 남겨졌죠. 제 삶이, 제 믿음이, 제 사랑이 저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부서진 채로 시간을 견뎌냈어요.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제 존재는 그 무거움 속에 희미하게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며느리는 제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경멸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제 손녀 8살 하은이었죠. 어른들의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아이만은 아직 내 편일 거라고.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알사탕 하나를 건넸죠. 제가 시장에 있을 때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사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제 손을 보더니 벌레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내뱉었죠. 저리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울렸잖아. 아이는 그렇게 소리치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방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 작은 손길에 밀려났을 뿐인데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그새 저 어린 것에게까지 독을 풀어놓은 거였어요. 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내보았어요. 40년도 더 된 너덜너덜한 종이 통장이었죠.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민호 등록금, 민호 결혼 자금, 한 푼 두 푼,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가져다 넣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제 피와 땀, 제 아들을 키워낸 제 삶 그 자체였죠. 이 통장만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아들 앞길은 막지 않겠지.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소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날 밤 저를 때리던 악마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중요한 물건도 어디다 두셨는지 잊어버리시고 통장 같은 건 잃어버리기 쉬우니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제게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장롱으로 가 통장과 도장을 꺼내 그 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소영이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제 돈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제 40년 세월을 자기 계좌로 옮겨버렸죠. 그리고는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밀린 카드값을 갚았대요. 제 피눈물 어린 돈이 그 아이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소영이가 버린 명품 쇼핑백과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는 본 적도 없는 큰 금액들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을 지나가며 저를 일부러 어깨로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문지방에 팔을 부딪혔죠.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저는 멍든 팔과 명세서를 들고 아들에게 갔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기로 한 거였어요. 아가, 이것 좀 봐라. 소영이가 내 돈을 가져가고 나를 이렇게 때린다. 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엄마 말 좀 믿어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멍든 제 팔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너무나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 드셔서 피부가 약해지셔서 그래요. 어디 부딪히셨겠죠. 멍이 잘 드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리고 제발 소영이 좀 그만 의심하세요. 걔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 애인데.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단순히 속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기가 두려워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였죠. 아들은 제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며느리는 제 사회적인 숨통까지 끊어놓으려 했어요. 나중에 시장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예요. 소영이가 어느 날 시장에 나타나 제 가게 단골이었던 김씨 할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아무래도 초기 치매 같아요. 자꾸 제가 돈 훔쳐갔다고 의심하시고 어제는 화를 내시면서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막무가내시니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악어의 눈물에 40년간 저와 동고동락했던 시장 사람들은 모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어제까지 명자 언니하며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쯧쯧, 명자 언니가 결국 치매가 왔나 봐.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저는 이제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치매 걸린 폭력적인 노인이라는 끔찍한 낙인까지 찍히게 된 거예요. 제 40년의 신뢰와 명예가 며느리의 거짓 눈물 몇 방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텅 빈 껍데기처럼 거실에 앉아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적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제 바로 아래 여동생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언니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렀다면서요. 혜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와락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이렇게 해골이 다 됐어? 그제야 저는 거울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동생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겠죠. 혜진이는 그 자리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수민아, 지금 당장 부산에서 올라와. 니네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 전화를 받고 제 딸 수민이와 사위 박서준이 정말로 한달음에 부산에서 달려왔어요. 며칠 뒤 초췌한 얼굴의 딸과 단단한 표정의 사위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사위 서준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거든요. 녀석은 집안의 감도는 숨 막히는 분위기, 제 몸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겁에 질려 사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사위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왔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어머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또다시 그 끔찍한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딸과 사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정말 영원히 억울한 귀신이 될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사위는 제게 작은 손목시계 하나를 내밀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계였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어머님, 이 시계는 그냥 차고만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겁니다. 시계가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것까지 손목에 차게 되는구나 싶어 기가 막혔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딸 수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엄마 할 수 있어. 우리가 옆에 있잖아라고 속삭여 주었거든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쭈글쭈글하고 앙상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워볼란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사였죠. 결전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저는 사위가 시킨 대로 그 시계를 차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였어요. 제 여동생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건 모두 사위가 미리 짜놓은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언니, 대박이야.
옛날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강원도 고성에 있던 그 쓸모없던 땅 있잖아. 이번에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돼서 보상금이 수십억이 나온대. 당장 다음 주에 도장 찍으러 오래. 저는 혜진이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방문 틈으로 제 며느리 박소영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통화를 엿듣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이 보였어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소영이가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탐욕이라는 괴물이 가면을 벗고 제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죠. 그 돈, 내 돈이야. 당신 같은 정신 나간 늙은이 돈이 아니라고. 이 집안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당연히 내 거야. 소영이는 그렇게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젊은 그 아이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소영이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로 그때 제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소영이는 제 목을 조른 채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어요. 아니, 절규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스스로 내뱉기 시작했죠. 내년 통장 돈 내가 쓴 게 뭐 어때서? 늙어서 돈이 뭐 필요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이제 그냥 죽어. 제발, 죽어버리라고. 그 아이의 모든 범행 자백이 제 손목시계에 선명하게 녹화되고 녹음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위 박서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제 목을 조르고 있던 소영이를 그 자리에서 떼어내고 수갑을 채웠죠. 소영이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쇠고랑뿐이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제 딸 수민이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의 품에 안겨 아주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간 뒤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그동안 저를 옥죄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날 입구에서 제 아들 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제발 소영이 좀 용서해 주세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하은이는 어떡해요? 엄마 없이 하은이는 어떻게 살라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 온 세상이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일어나거라. 소영이가 내 목을 조르던 그 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믿음이란 건 저 깨진 간장 항아리와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결국엔 물이 새는 법이다.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것은 제 평생의 맹목적인 모성애와 고통스럽게 작별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아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갉아먹던 낡은 굴레를 끊어내는 의식이었죠. 며느리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경인일보 지역판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속초시장 노인 학대 사건, 가해자는 명문대 출신 며느리. 기사가 나가자마자 속초시장은 발칵 뒤집혔죠.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며 외면했던 시장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제 가게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죠. 언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언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 역시 소문이라는 무서운 병에 잠시 감염되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며칠 뒤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게 기적처럼 찾아온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찾아 코로나와 불경기로 빚더미에 앉아 있던 시장의 어려운 상인들 빚을 말없이 갚아주었어요. 다들 이게 무슨 돈이냐며 놀랐지만 저는 그저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라고만 말했죠. 며칠 뒤 저는 시장 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간판을 내걸었어요. 속초 희망센터. 저처럼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의 시작이었죠. 제 개인의 비극을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저는 속초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은 제 삶의 터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아픔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여동생 혜진이와 함께 강화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복잡한 도시와 상처의 공간을 떠나 파도 소리와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었죠. 강화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저는 평생 해온 방식대로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와 무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어요. 특히 강화도 순무로 담근 김치는 맛이 일품이었죠. 딸 수민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연신 사진을 찍더니 어느 날 엄마의 손맛 김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주었어요. 제 낡은 손맛이 딸의 새로운 기술과 만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정성껏 김치를 담가 포장했어요. 그 소박한 노동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강화도 앞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며 해변의 모래를 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민호 엄마도 하은이 할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명자입니다. 79년 만에 저는 비로소 저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바다는 정말 무심하게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깨진 항아리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저는 저의 온전한 삶을 되찾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정말로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깨진 항아리처럼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깨진 조각을 붙잡고 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용기라는 걸요.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시작하는 오늘에 있으니까요.